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시즌별로 한번 제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트렌드를 미리 캐치한다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한 3가지 정도 트렌드를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에서 옵스 챕터 리드를 맡고 있는 이형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커머스 쪽에서 영업일을 지금 1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첫 커리어는 2009년 카페 입사, 마케팅 센터 입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아주 열심히 일했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보잘것없지만 저만의 스킬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영업자치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되게 좋은 편이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카페 입사에서부터 정말 많은 쇼핑몰들의 데이터를 봐왔고 영업을 하려면 우선 고객사들의 헬스 체크를 해야만 했어요. 방문자 추이가 어떤지, 최근 구매 전환율은 어떤지 등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말 많이 받고 이 내용을 광고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광고에 대한 또 데이터를 읽는 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몰 지표를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는 능력, 광고 성과를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광고 지표를 보는 능력, 이 2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영업 스킬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고객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좀 많이 쌓이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커머스에서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리고 그래도 제가 데이터 리터러시는 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를 한 시즌 1 정도로 저는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쇼핑몰들이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난다, 리본타이, 트왕, 난닝구, 큐니버스, IMG 같은 쇼핑몰들이 있을 것 같고 남성 의류 하면은 로토코, 먼남, 붐스타일, 빈티지 브라스토스, 스타일홈 같은 쇼핑몰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흥했던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쇼핑몰들의 특징은 뭐냐면 섹시, 큐티, 헐리우드 스타일, 빈티지, 옴므 이런 식으로 각 쇼핑몰별로 명확한 컨셉과 스타일이 존재하는 쇼핑몰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 스타일에 맞춰서 쇼핑몰들의 촬영 기법까지도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개성 있는 쇼핑몰들이 많았고요. 파파라치들의 이제 사진 컷을 활용한 그런 사진 촬영 기법도 한때 유행하면서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스타일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때 막 이제 업계에 발을 들인 저한테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고요. 동대문의 패션을 온라인으로 이제 그대로 이식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요. 퍼포먼스 광고는 오버추어라고 하는 키워드 광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박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선점해서 구매하면 한 달 동안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저만 1순위로 노출해 준다거나 그런 광고 상품들이 좀 있었어요. 모든 광고 상품이 PC에 집중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얘기를 해보면 한 2010년도에서 2013년도 정도로 저는 한번 구분을 해보고 싶고요. 이때 이제 쇼핑몰들 중에서 유명한 쇼핑몰들은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 조아맘, 캔마트, 초코맘, 다바걸, 아우라지 같은 쇼핑몰도 있었고 남성 의류는 먼남, 조문샵, 아보키, 슈퍼스타일, 댄디나라, 지니프 등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2세대는 스타일에 이어서 연령별 컨셉이 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데일리룩을 판매하는 미시 쇼핑몰이 완전히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얼짱시대, 나는팩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크게 유행하면서 되게 막 마초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스타일보다 댄디한 꽃미남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또 제가 생각해보면 광고에 있어서의 특징은 이때 쇼핑몰 순위 사이트가 등장을 해요. 스타일닷컴, 이런세상 같은 패션 의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순위 사이트가 생겼고 그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쇼핑몰에서 꼭 해야만 하는 광고 영역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따져보면 거의 지그재그의 초기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2014년에서 2017년도 정도를 시즌 3 정도로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요. 이때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공구우먼, 66걸즈, 로미, 하핑 등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남성 의류는 먼남, 조은샵, 슈퍼스타이, 그리고 무신사가 조금씩 이때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쇼핑몰들의 옷은 여성 의류는 주로 44에서 55 사이즈, 남성 의류의 경우에도 105를 넘는 사이즈의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여성들이 구매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의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66걸즈라고 하는 또 쇼핑몰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이제 사이즈를 컨셉으로 하는 쇼핑몰이 이때부터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66걸즈의 성장이 이 시장의 규모를 많이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5년도 하반기부터 지그재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와 인프라의 발전으로 모바일 쇼핑 비중이 점차 늘어나던 시기인지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매우 정확한 창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의류들의 경우 댄디 스타일의 유행이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남성 의류 쇼핑몰들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고, 데일리룩이나 스트릿 패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이 시기에 강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무신사가 점차 남성 의류 시장에서 몸집을 많이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이때 광고 상품들은 모바일 쇼핑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통한 쇼핑이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모바일 기반의 광고 상품들이 굉장히 크게 호응을 많이 받는데요. 트렌드픽이라든지 클릭 초이스 모바일, 다음 모바일과 같은 쇼핑박스 등 이 시기에 주목받았던 광고들은 명확하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즌 4로 분류해보자면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 의류는 사실 플랫폼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두 개의 플랫폼사를 좀 꼽고 싶고, 남성 의류는 무신사와 하이버 이 두 가지로 각각 패션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후 온라인 쇼핑몰은 플랫폼과 인스타로 사실은 좀 대표되는 것 같아요. SNS 공구가 매우 활발해졌고,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가 2019년 Z결제를 오픈하면서 사실은 기존에도 플랫폼사는 많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사들이 광고 수수료, 광고 수익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모델이었는데, 지그재그가 Z결제를 오픈하면서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는 BM을 새롭게 보여주면서 저는 기존의 틀을 한 단계 좀 깨고 성장한 계기가 크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온 국민이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에 쿠며들던 그 시기에 지그재그도 2021년부터 직진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그재그와는 또 다르게 개인화 큐레이션을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웠던 에이블리도 상당히 영한 타겟의 MG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고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지그재그와 굉장히 대등한 성장세를 이루게 되고요. 남성 의류는 이 시기에 매출이 무신사로 거의 대부분 많이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S 광고 시장이 이때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좀 맞이했었고요. 사실 현재도 많은 쇼핑몰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방 열풍이 이때 굉장히 강하게 불었었고요. 네이버 라방이나 그랩 등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실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전문성,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의 전문성, 그런 등의 이슈로 화제성에 비해서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이 확고한 쇼핑몰들도 사실 그런 스타일을 입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다 보니 그런 트렌드를 갖추게 됐다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배송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배송에 대한 니즈,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내가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니즈들을 또 받다 보니 지그재그 같은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원하는지에 따라서 쇼핑몰들이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러한 트렌드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렌드를 미리 캐치한다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우선 저는 한 3가지 정도 트렌드를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판매에 대한 트렌드, 특정 제품에 대한 시즌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판매자분들이 사실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게 가능하실 텐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추워져서 패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시즌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날씨가 언제 추워질지 모르지만 고객들은 이미 날이 추워질 것을 예상을 하고 패딩에 대한 검색을 막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패딩에 대한 키워드가 날이 추워지면서 키워드 검색 추이가 살짝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패딩에 대한 검색에 대한 키워드가 쭉 올라가게 되고, 물론 그 검색이 올라간다고 해서 패딩이 바로 팔리지는 않고요. 보통은 패딩 키워드가 급상승한 그 시기에 한 일주일 후부터 제품이 판매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봄 시즌에 어떤 상품, 겨울 시즌에 어떤 상품들이 언제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보통 키워드 검색 수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 데이터에 가시면은 이 키워드 검색 추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VOC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하신 이후에 배송이 느려서 상품을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나의 트렌드와 맞지 않아, 현재 트렌드와 맞지 않아, 핏이 내가 유행하는 핏으로 알고 샀는데 그렇지 않아 라든지, 뭔가 취소와 반품하시는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VOC를 수집하실 수 있으면 고객들이 이런 요구사항들을 원하시는구나, 배송이 느린 쇼핑몰은 고객들이 이렇게 취소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만든 제품의 핏이 고객들이 원하는 혹은 지금 유행하는 그런 핏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 다음번 제품을 개선할 때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용해가면서 제품을 디벨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랩사에서 시장 동향에 대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나스미디어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시장의 흐름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유의하게 지켜보신다면 고객들의 니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미팅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활발하게 아직은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 세대에 운영했던 쇼핑몰을 운영했던 대표님들보다 저는 요즘 세대의 대표님들이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시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하게 통계에서 나오는 1차 원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가공을 해서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야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고객사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 쇼핑몰의 경쟁 상대가 굉장히 좀 많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저는 레드오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 입사했을 때부터 얘기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레드오션이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각종 플랫폼별로 카페입사 메이크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NS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워낙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누구나 다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심지어 쿠팡만 이용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예전 대표님들은 좀 감에 의존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감에 의존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좀 결정에 실수가 있어도 저는 그걸 회복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감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저는 실패하거나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이러한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된 것도 저는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쇼핑몰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매출은 세션, 구매 전환율, 객단가 이 세 가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매출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이 세 가지 지표 중 어느 하나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자면 만약에 세션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혹시 광고비를 줄여서 신규 방문자가 방문이 줄어든 건 아닌지, 재방문자의 발길이 뜸해진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쇼핑몰은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의 방문 비중이 4대6에서 혹은 6대4 정도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 비율이 깨져서 신규 방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아마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면서 쇼핑몰의 순이익이 나빠지실 거예요. 단 회원 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쇼핑몰의 경우는 당연히 재방문자보다는 신규 방문자가 많을 테니 이 경우는 예외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재방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쇼핑몰 규모가 줄어들 거예요. 대형 쇼핑몰 고객사들 중에서 더 이상 신규 고객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고객으로만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고객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운영 전략이 성공하는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존 고객들은 계속 이탈하기 마련이고요. 밑빠진 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물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보충해 주셔야지 쇼핑몰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혹시 구매 전환율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유입 경로를 분석해서 어떤 채널 유입자가 전환율이 하락을 했는지 체크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매체사나 대행사의 보고서도 좋지만 애널리틱스나 데이터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유입 메뉴 분석을 통해서 모든 매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체 믹스 전략을 한번 정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기존 고객들의 구매 전환율이 떨어졌다면 우리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경쟁사에서 매력적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장 CRM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전환율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객단가인데요. 사실 객단가가 보통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지표는 아니에요. 객단가가 변했다는 건 좀 특별하게 사업자분께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혹시 우리가 만약 객단가가 떨어졌다면 연관 상품 혹은 추천 상품, 코디 상품 등이 잘 추천되고 있는지 한번 사이트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객단가가 오르는 현상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객단가가 오른 현상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문당 상품 개수가 함께 올라갔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문당 상품 판매 개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객단가만 올랐다면 아까와는 반대로 아까는 제가 객단가가 떨어졌을 때 혹시 우리가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건 아닌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좀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싸게 판매해서 객단가가 올라간다면 이런 경우는 보통은 구매 전환율이 적정한 객단가를 유지했을 때보다 아마 떨어지는 현상을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타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쇼폼이 대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폼 컨텐츠는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 커머스 쪽 도입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뜰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틱톡 샵이 만약에 국내에 서비스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매우 빠르게 쇼폼 커머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라자다를 제치고 쇼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쇼폼 커머스가 아마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패션 버티컬 커머스가 아마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쇼핑몰 하시는 분 치고 지그재그나 에이블리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분을 아직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불만이 상당히 좀 극에 달해가는 느낌인데 더 이상 셀러에게 출혈 경쟁을 부추겨서 할인만을 무기로 삼는 것이 플랫폼의 경쟁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로도를 느끼는 셀러도 많고 자사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골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 커머스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테무가 입점 협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테무와 알리 등이 한국 시장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곧 중국 플랫폼들의 물량 공세가 더욱 심해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국내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류 쇼핑몰 기준으로 본다면 간절기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 사실은 매출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준성수기를 맞이하는 시즌이 있는데, 봄과 가을이 작년 9월도 그렇고 올해 3월도 그렇고 거의 봄과 가을은 없어진 날씨처럼 우리나라 날씨가 변하고 있거든요. 봄과 그러다 보니까 여름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고 가을 없이 겨울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날씨의 변화를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제품 소싱이라든지 광고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3월과 9월 모두 쇼핑몰들 매출이 안 좋았으니까 너무 우리만 안 좋은 거 아니야?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운영하셔서 데이터라이즈와 같은 회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